책으로 여는 밝은 미래, 홈킨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일의 삶이 불안하고 오늘의 삶은 버겁기만 하다면 지금 바로 오은영의 화해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혹은 주변 사람과의 화해는 접어두세요. 그들과의 화해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미워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그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기를 바라요.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2.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3. 두려워 마세요. 당신 아이는 당신과는 달라요. 파트 3에서는 불안한 성장기를 거쳐 성인이 된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돌아봅니다. 파트 4. 고통이 시작되는 곳을 알았다면 행복이 오는 곳도 알아야 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파트 4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는 파트 4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안의 욕망을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여요.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가장 괴로웠나요? 다른 건 없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이 또한 나를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자기 내면의 욕망을 통합하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하면 인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형이상학적 가치를 쫓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호화로운 것을 욕망하는 것도 인간이라서 하는 일이에요. 둘 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나를 알아차리려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인정해야 해요. 부모에 대한 미움과 싫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의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 인정하고 그 다양한 욕망을 가진 것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질문하세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내 인생에서 좌절된 것은 무엇이고 만족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글로 써보고 소리내서 말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알아차려야
나에게 다가올 수많은 나날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안정됐다고 느낀 것은 정신 분석을 받고 나서입니다. 레지던트 시절 3년을 받았어요. 정신 분석을 받고 성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에너지가 많은 편이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혈기 왕성했어요. 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도 굉장히 명확했어요. 정신 분석을 받고 나서는 저의 용감함 내지는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판단 안에 또 다른 저의 모습, 또 다른 저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동학대, 성추행 같은 것에는 여전히 공분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나 미성숙한 행동을 보게 될 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분기탱천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요즘 나를 알아차리는 일보다 남을 의식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없으면서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도 그 사람 참 잘 되지 않았어? 그 사람 참 괜찮지?가 아니라 대부분 질투와 비방이에요. 우리가 왜 알려진 사람들의 부인이 그 자식이 뭘 입고 뭘 먹었는지 알아야 할까요? 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SNS를 보고 부러워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매일 남의 이야기만 하고 남만 보고 살면서 불필요한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중요한 사람이어야 해요. 얼굴도 모르는 혹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을 자긍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긍심은 내 안에서 끝나야 해요. 나의 경계를 넘어가면 오만입니다. 자긍심은 내가 나를 위해 좀 느끼고 내가 정서적으로 기쁘고 안정되는 정도의 선이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남을 좀 의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좋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나 표현된 내용이 나에게서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영향을 주게 될 때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왜 나만 이럴까? 사실은 좀 노력해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문득 억울해지는 거지요. 몰라 누가 하겠지 하고 미루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도 좀 있고 성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의 근본에는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밑면에는 억울함과 자존감 저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아무것도 주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 기인하겠지요. 자존감도 일부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잘못 만들어 놓은 나의 자아상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사실 어찌 보면 좀 억울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존감 높이기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같습니다.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도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하기란 어려운 세상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이런 와중에 각종 미디어에서, 책에서, SNS에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자꾸만 강조합니다. 물론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라고 하는 것도 가혹해 보이네요. 자존감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기준을 잡기도 어려운 것들을 형체화해서 자꾸만 그 기준에 다다르려고 하다 보니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나 갈등, 위기를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버텨내는 정도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우주 공간에 나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모든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대학 입시를 재수한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본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썼다. 남들은 한 번 보는 것, 두 번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잘 치렀어. 대견하다. 라고 말해 주었지요. 아이는 무척 쑥스러워했어요. 아니 뭐 대견까지는 아니에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끝까지 치러냈으니 대견하지 했습니다. 아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속상해했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아이는 조금 슬픈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러면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까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최선인 걸까요? 왜 나만 이렇게 운이 나쁠까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 좌절하기도 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실패나 좌절까지 모두 쭉 겪어 나가는 거야. 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게 최선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그렇단다. 결과가 좋아야 최선이 아니야. 열심히 해도 결과는 나쁠 수도 있어. 좌절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겪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지.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듯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선, 열심히 라는 단어를 써놓고 보면 너무 비장해 보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드시 보답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그냥 저의 삶이에요. 저 사람들이 부당했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요.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래 인간들은 공평하지 않게 행동해요. 세상도 인생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따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속이 상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속이 상하더라도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진료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누구나 인생에서 비슷한 양의 행복과 불행을 겪으면서 살더군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유독 뉴스에 나올 법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비슷해요. 다만 일찍 겪은 겁니다. 나중에는 좀 덜 할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된데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억울해도 좀 바꿔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삶은 더 힘들어요. 어떤 것을 해낸다는 것은 꼭 결과를 완벽하게 잘 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보다 내가 했다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를 참아내고 필요한 구성을 잊지 않고 챙기는 등의 많은 과정의 단계를 잘 겪어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인정받을 만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겠지요.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제가 만났던 소리 지르는 엄마도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를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알려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면 나를 미워하고 혼내서는 안 돼요. 나를 인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한동안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분노감을 가졌던 당신을 당신이 용서하세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잔뜩 위축되어 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어떤 일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순간 미워서 의구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뭔가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던 당신을 용서하세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 오늘은 그냥 나를 용서하자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이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길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사소한 일들과 의외의 사람들에게서 생각보다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핥히게 될 때가 많아요. 용서는 그럴 때 스스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잘못해놓고 다 괜찮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수많은 나약함과 치졸함, 별것 아닌데 화냈던 마음, 남을 미워했던 마음 등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갖도록 자신을 진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 지배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려면 오늘이 끝나기 전에 나를 용서하세요. 내 마음의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생겨난 불씨는 오늘 그냥 꺼버리세요. 그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불씨는 어느 틈에 불길이 되어 당신 마음의 집을 다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